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드디어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참 많이 긴장되시고 또 떨리실 것 같은데요. 급한 마음에 지문을 놓치게 되면요,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니까요. 평소에 공부한 대로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지문과 문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의 청해 들을 텐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신 거 결실 맺길 바라면서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이상기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군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실무를 우리가 보고 봐야겠고요. 이제 개별법을 말씀드리고 있었던 중인데,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자, 첫 번째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시죠? 자, 이제 이게 말을 풀었더니만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를 하자 할 때 미리 할 게 뭐다? 검인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자, 신청 원인과 제외가 나오는데요. 원인이라는 암기하시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이걸 이해를 하시자 이랬어요. 이해를 하시자. 어떤 거냐면 이제 계약 하나가 교환부터 해서 쭉 보시면 많아 보이는데 그걸 줄이면 한마디로 계약이라고 말을 줄일 수 있어요. 계약. 하니까 이제 자, 계약이 하나, 두 번째 판결인데 이렇게 말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계약과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럴 때 미리 뭐하라? 검인을 받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 계약과 판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잘 보시면요. 매매 계약은 안 보입니다. 자, 그죠? 예, 교환밖에 안 보이거든요. 교환 증여 등이니까요. 매매 계약은 왜 없을까요? 자, 매매 계약은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외라는 건데요. 자, 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일방이 국가인 경우거든요. 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자, 먼저 뭔가 한 게 있군요.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일명 준부동산인 임목 등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용익권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지요. 그다음에 저당권과 임차권이면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런가요? 자, 소유권일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가등기일 때 할 필요도 없어요. 혼동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를 배울 때는요. 토지 거래 허가는 예약이 포함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예약이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가등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나 공매니까 법률 규정, 상속 등이면 몽땅 싹 법률 규정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떨 때 검인 신청할 것인가? 계약과 판결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검인 받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닌 한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검인권자가 누구냐 보니까 당연 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장이고요. 누가 신청할 것인가? 아무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계약 일방이 할 수도 있고, 위임받은 사람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든가 할 수 있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이시지만 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이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서비스로 해주면 좋을 뿐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거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자, 그것이 계약이면 계약서일 것이고요. 판결인 판결문의 원본과 사본 2부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이전 등기는 언제 할까요? 이전 등기는요. 나 보시면 날짜 나오는데 신청할 수 있는 때라고 되어 있죠. 이 때를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따라 달라져요. 자, 쌍무계약이면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고요. 편무계약이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죠. 60일에 신청합니다. 자, 검인제도 전화 하나 정도 대비가 되셔야겠고요. 그다음 제 3장 보시면 또 하나의 개별법 보이시네요. 자, 부동산 실명법인데 말을 늘리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한 문제 출제하는데 이것도 민법 때 배우실 내용이었고 또 중개실무상도 출제를 합니다. 저게 바로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 한 문제 출제하는데 말을 풀어볼까요? 명의신탁 부동산은 타인 명의를 빌려서 등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명의신탁 명의를 바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니까요. 그래서 규제 대상 나오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 모든 물권이에요. 물권. 소유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뜻은 뭡니까? 부동산은 말이에요. 모든 부동산의 물권은 타인 앞으로 등기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이름 빌려 등기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유권을 비롯해서 부동산 물권은 타인 명의 빌려 등기할 수 없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자 보세요.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의를 빌려오는 사람도 있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고요. 수탁자. 빌려오는 실권리자를 신탁자라고 그래요.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 명의 빌려오는 실권리자. 수탁자, 빌려주는 사람. 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겠죠. 그 약속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됐겠죠. 등기가 그것이 무효입니다. 무효. 이건 예외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가 무효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동산 물권 변동도 역시 무효가 되겠죠. 무효의 흐름이죠, 그죠? 무효의 흐름. 그런데 적용 제외란 이야기는 이럴 경우는 명의 신탁이 아니고 괜찮다는 게 있어요. 괜찮다, 봐주겠다는 거죠. 그 바로 이제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가 있고요. 이제 줄여서 양담가담이라 부르는데. 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라는 건요. 이건 이전 등기고 가등기니까 이 두 가지는 등기 원인이 목적이 채권 확보가 목적이거든요. 탈세 등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 다만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목적이 채권 확보다 그런 사유를 설명할 때 적용 제외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공유 등기라고도 하고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건데 하나 부동산을 서로 공유 등기한다 인정이 되고요. 신탁 재산 등기 적용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여기는요. 자, 특별히 예외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중이나 배우자일 때 특별히 예외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가령 이제 그 배우자니까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예외로 본다는 얘기니까 물론 이때 배우자는요 법률혼 배우자의 하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왜 금지했을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등기를 실권리자가 등기하지 않고 타인 앞으로 등기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그죠? 세금 포탈 목적 등일 테니까 금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 형태가 이제 보일 텐데요. 지금 세 가지가 그림이 보이시는데 첫 번째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명의 신탁이 있고, 그다음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삼자간이나 계약 신탁 쪽을 주로 출제합니다, 물론. 그럼 이자간 뜻은요. 이제 실권리자가 있고요. 그다음 명의를 빌려주는 수탁자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해해볼까요, 한번? 그래서 이자가 하는 말이 내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내 부동산을 당신 앞으로 등기를 좀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렇게 하시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죠. 신탁 약정.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게 가짜라는 계약이에요. 이제 가장 매매라고 그러죠. 가장 매매. 자, 근데 둘 다가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니까 약정도 무효, 계약도 무효거든요. 그래서 가짜로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그럴 때 지금 실제로 등기사항 증명서에서는 누가 소유자를 보입니까? 수탁자가 소유처럼 보이죠. 등기돼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가 그게 무효예요, 무효.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이 넘어오질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아직도 실권리자한테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약정 무효고 계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수탁자한테 넘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권리자, 신탁자인데요. 거기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요, 이 수탁자가 또 되팔죠, 제3자한테. 그럼 보세요. 수탁자하고 제3자 계약은 유효가 된다고요, 또. 유효. 이때는요, 수탁자는 되팔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횡령죄 되는데 되팔면 그때 계약은 유효가 돼요. 그리고 또 등기 넘어갔잖아요. 등기도 유효가 된다고요. 유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신탁자가 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거 돌려주세요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효니까. 그럼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3자는 최초 수탁자와 계약을 할 당시 이미 이 둘 사이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모르던 그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의리식 표현할 때 이제 선악불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3자는 선악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3자 안에서는 세 사람이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거든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말이에요. 이제 신탁자가 매수인이라는 뜻인데 보세요. 제일 먼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 빌려주기로 약속을 한다고요. 명의 빌려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은 내가 할 테니까 등기는 당신 앞으로 합시다. 이 사람이 네, 그렇게 하시지요. 약속을 했어요. 무효입니다. 그게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수인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한다고요. 근데 계약은 그거는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매도인이 자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이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그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신탁도 무효였고 계약은 유효인데 등기 이전 됐다고 하자. 등기가 무효니까 현재 수탁자 앞으로 등기돼 있어도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도 어디 있냐면 매도인한테 있는 거죠. 그럼 매도인과 신탁자 계약은 유효니까 매도인이 등기를 찾아와서 넘겨줘야 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물론 또 여기서 이제 신탁자가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제3자의 관계는 다 유효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이때 수탁자가 제3자한테 도로 되팔았을 때 이 수탁자가 횡령죄가 될지 여부는 작년도 5월 달에 새로 신판례가 나와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건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계약명의 신탁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좀 다른 사안의 문제가 그림이 다르죠. 신탁자가 수탁자와 먼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자, 내가 당신에게 내 돈을 줄 테니까 가서 당신 명의로 계약도 하고 등기를 받아오세요. 그런다고요. 수탁자가 네 그렇게 하지요. 약속을 했겠죠? 약속 무효가 되고요. 돈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자 직접 가서 이제 매도인과 계약을 했고 계약도 했고 등기를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둘 다 뭐예요? 유효가 되죠. 그러면 결론은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뜻이라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는 신탁자는 대항이 될까의 문제인데 지금 수탁자 등기가 유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요. 그럼 신탁자 쪽에서는 대항할 수가 없죠. 다만 이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당신이 취득한 소유권의 원인은 내가 준 돈 때문이 아니냐. 자, 내가 준 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금이라고 하죠. 그 부당이득금을 도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왜 이게 자, 유효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매도인은 신탁자를 몰라요. 모른다고요. 누군지 모릅니다. 계약도 누구하고 했나요? 수탁자하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매도인이 신탁자를 모른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원천적으로 이 자금 이렇게 뒤에 신탁 결정한 사실을 매도인이 알까요? 모르죠. 자, 모른다는 걸 선의라고 하거든요. 선의.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유가 그래서 이제 선이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제3자 마찬가지 제3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유효가 되는 거라고요. 자, 세 가지 그림에서 이제 2자간, 3자간인데 시험은 그림으로 주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을 문장으로 써주는 거죠. 그럴 때 문장을 보고 이걸 이제 어떤 형태인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이제 우리가 그 뭐 시험이 바로 내일 시험이지만 일단 이 그림을 먼저 이제 그림을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겠죠. 자, 벌칙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 건데 두 개를 묶었답니다. 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등 벌칙인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좀 이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쓰면 달달 외운다고 하죠. 네?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가장 무거운 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이거든요. 앞절 따볼까요? 장신양 그렇죠. 자, 장기 미등기자입니다. 그다음 명의를 빌려주는 자였죠. 신탁자. 그다음 양도담 볼 때 허위 소명한 자였으니 이제 앞달 따면 장신양 이 세 가지가 무거워요.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에다가 병과합니다. 뭐를요? 과징금을 병과한다고요. 과징금. 얼마인가요? 부동산 가액의 30%?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형벌이 처하면서 동시 같이 하는 거예요. 과징금을. 그다음에 이제 자, 과징금 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실명 등기를 또 안 하고 있더라. 이행을 지체한다는 뜻이죠. 그때 뭐 한다? 이행 강제금. 요거는요. 첫해 1년째는 10%, 둘째 20%를 부과하는데 20%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과징금일 땐 30% 내에서 부과한다고 해야 되지만 이 이행 강제금은 10%를 부과한다. 20%를 부과한다고 끊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시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거든요. 자, 앞잘 따볼까요 한번?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 등. 그다음 탈세 목적에 미등기 전매를 했다. 탈. 명의 빌려주었다. 수탁자 수. 등탈수지요.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장신양 5년 또는 2억, 등탈수 3년 또는 1억.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탈세 목적이 아니면 전매는 돼요. 전매되는데 그때 전매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검인은 받고 전매가 돼야 되는데 검인을 받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돼서 그거는 이제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 벌금이거든요. 지금 보신 벌칙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벌칙을 보셨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가 보시면 여기 개정이 된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그 개정된 이래 올해가 첫 번째 또 시험이죠. 이게 자,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방금 이제 과징금을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과징금 커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냐면 이걸 분할납부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또 분할납부.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자, 이때 시행된 게 올해 1월 7일자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 할 때 길어 보이지만 과징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기가 어려우니까
기한 연장한 등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됐어요. 그 어떤 사유일 때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할 것인가라는 거는 밑에 보시면 사유가 나오죠.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하실까요? 현저한, 중대한, 현저한, 중상의 장기 치료, 그다음에 밑에 요거 이제 빼더라도 그러면 지금 어떤 뭐냐면요. 자, 현저한, 중대한, 현저한, 중상의. 자, 제가 보기를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자,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분할 납부 사유가 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이렇게 하면요. 틀렸죠? 틀렸어요. 뭐가 빠졌나요? 현저한 빠졌죠. 그럼 틀렸다고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여건이 사업 여건이 악화로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에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다. 그럼 역시 틀렸겠죠. 이제 여기 신설된 제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현저한 또는 중대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좀 말을 바꿔서 내지 않을까 싶은 이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고 문장 보실 때 지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은 얼마 이내 내야 되느냐는 거는 이제 30일 내에 납부한다는 뜻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정된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출제 분항수는 약 3개쯤 보셔야겠어요. 주택이 2개, 상가 하나인데 역시 이것도 민법 때 다뤄지는 부분들이죠. 그럼 민법과 우리 과목을 합치면 한 5개 이상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목도 주택이 보통 평균 하나, 2개, 상가 하나 정도 출제하는데 물론 중요한 건 주택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여기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지금 이제 양을 많은 걸 이렇게 줄였어요. 앞쪽에서 놓은 거니까. 그랬을 때 먼저 이제 그 적용 범위가 어디에 적용될까 볼까요, 한번? 자, 모든 주택이면 다 적용이 돼요. 적용 범위 보시면요. 그래서 주임 이제 말을 줄이면 주임법이라고 하거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이면 다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가는요. 상가 임대차이지만 그 건물 자체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물론 돼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는요. 이제 그 잠깐 여기 보면 잠깐 동안 쓰겠다는 것이겠죠. 뭐 호텔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는데 자 일시 사용 위한 임대차이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 모든 게 다 그렇지 않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 지방공사와 중소기업이면 임차인 보호가 됩니다. 세 군데 예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차는 것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돼 보는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2014년도 1월 1일 기준에서 말이죠. 상가 임대차는요 서울시면 4억 이하, 수도권 중에서 과밀 억제권역이면 3억 이하,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 4천 이하, 기타 1억 8천 이하일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금액 이하일 때 적용한다는 거죠. 이 법 자체를. 그러니까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더라 그럼 상위법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 일부 규정 빼놓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대항력이란 말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물권과의 싸움에서 항상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호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장치가 뭐냐. 그게 바로 대항력이죠. 대항력이라는 거는 자, 이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면 자 인도와 전입신고, 주민등록 말하는 거죠. 주민등록. 상가는요. 인도와 관할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둘 다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대항력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선 변제권인데 자 우선 변제권은 다른 얘기죠. 이거는 자, 가장 근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그다음 발생되는 게 뭐냐? 그게 우선 변제권인데. 자, 먼저 주택을 보시면요.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일자. 마찬가지죠. 보세요. 대항력, 확정일자. 단 뭐가 틀린가요? 확정일자 부여 관청이 다르죠. 주택이면요. 주민센터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민센터. 그런 경우라든가 법원 등을 말하는 것이고 상가일 땐 이제 관할세무서에서 받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선 변제권이 어떤 힘이냐의 문제인데 자, 그 날짜를 기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 되는 거고. 그다음 우선 이제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가장 우선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 소액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의 보호 제도라는 건데 요건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고요. 자,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작은 금액만큼은 이제 우선 주겠다는 거고 그건 뒤에 나눌 테니까요. 마찬가지인데 또 언제 발생될까라는 거는요. 자, 대항 요건을 갖춰라 언제까지? 예, 바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는 구비하면 된다는 뜻이 되고요. 뭐 기간 등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자, 위에 거는요.
자, 2016년도 3월 31일자 기준이죠. 이건 주택입니다. 주택이라서 바로 이 네 개 지역에서 이 금액 이하일 때 이 금액을 최우선한다는 뜻이에요. 최우선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상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요. 바로 2014년도 1월 1일자 기준인데 상가 임대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증금 액수. 밑에 거 보시면 이거는 자, 최우선 금액 액수거든요. 여기는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없고 숫자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숫자가 주택 따로 상가 따로인데 이 네 개 지역, 그다음에 금액과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까지를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택은 얼마 안 됐거든요. 날짜가. 이제 외우시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를 좀 보셔야겠는데 경매는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 문제인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풀도록 노력은 해봐야겠죠. 자, 경매 종류가 크게 두 가지 나오네요. 자,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물론 주가 되는 건 강제 경매가 됩니다만 어떤 차이냐면요. 자,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이런 게 있어요. 바로 담보권이죠. 자, 그것들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임의 경매고, 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어요. 채권자가 소송을 했겠죠. 이겼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 부르게 되거든요. 차지가 집행권 이런 걸 말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 그렇게 보면 되겠고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경매는 여기서 출제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인수와 소멸주의를 출제합니다. 경매가 실행되었다면 경매를 물건을 첨가해서 경매를 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한테 또 안아야 된다. 인수되는 게 뭐가 있으며 그다음에 자, 소멸되는 게 뭐가 있냐 문제인데 요 구분 기준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걸 기준하냐면 인수나 소멸의 기준은 바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당연, 말소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가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당연, 말소 권리인데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자, 이것으로 기준해서 이것들보다 이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것이면 인수가 되는 거고요. 날짜가 늦다 그러면 소멸되게 되는데 저기서 이제 인수할 권리 보이거든요. 어떤 권리냐면 자,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 이 두 개는 반드시 인수가 되는 거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거는. 근데 유치권은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매 신청 등기된 그 이후 건 소멸되고 그 이전 건 인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게 금방 자, 저당권 등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권리가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기준에서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라 부르고 인수할 것이고 늦다 후순위 소멸한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보니까 자, 소윤에 따라서 인수나 소멸되는 권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말소 기준보다 요 위에 거거든요. 자, 후순위다. 그럼 소멸돼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날짜가 이제 만기 날짜가 선 위에 있다. 그럼 인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나 소멸의 기준은 뭐냐면 말소 기준을 놓고 선이냐 후냐를 따져서 인수냐 소멸인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천상. 배당 순서를 말하는 건데 자, 경매 비용이 제일 빠르죠. 경매 비용 법원이 쓴 돈을 말합니다. 집행 비용을 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제3 취득자 비용이 나오고 그다음 최우수 변제권 등인데 배당 순서는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참 이게 경매는 한 문제를 대비하기가 좀 부담이 가는 그런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실 게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경매에 연결된 것이죠. 일명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그러니까 경매 하나, 이 문제 하나, 두 개를 출제하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자에 한해서 두 사람이죠.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그 둘은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를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일명 좀 길어 보입니다만 매수 신청 대리 등록 규칙이라 부른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니까 신청 대리 뭐 할 수 있냐는 거는요. 자, 대리권의 범위는 나오죠. 위우시기보다는요. 자, 매수 신청, 입찰표 작성 제출, 매수 신고, 매수 신청, 매수 신고, 매수 신고.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자, 매수 신고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건 할 수 있는데 매도 신고하는 이거 외에 다른 건 대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안이고요. 자, 신청 어디다 할까요? 자, 그건 관할 지방 법원장이 하는 거고요. 누가요?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만 할 수 있겠죠. 미리 교육을 이수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지해 주는데 얼마나 통지합니까? 바로 14일 내 통지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 될 수 없다는 뜻이니까 결격 사유죠. 등록 취소된 후 3년. 그다음 민사집행법 위반해서 바로 2년 지나자는 자. 연수 2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실무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가끔 출제하는 건데 포인트는요.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법원 행정처장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고 직업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보증 설정 등등의 문제 이제 뭐 앞서 배웠던 공인중개사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여기서 그 밑에 공제사업의 문제인데 이게 협회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협회 말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협회 내용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공인중개사법과 이 신청 대리 문제에서는 다른 게 거의 없는 사항이 되지만 그다음 대리를 어떻게 할까 문제가 대리행위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서 대리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가 그게 이제 대리행위마다 증명서면을 제출해서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출석한다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보관해 둘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개 보이시죠? 앞에 사건 카드와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확인 설명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인 설명서하고 이 사건 카드는 밑 뒤에 가서 5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5년간 보존.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에서 보시면 앞잘 따볼게요.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앞잘 따보자고요. 표, 권, 재경, 취권이에요. 자 이런 사항을 설명하라는 거죠. 표시, 권리, 법령상, 제한상, 경제적 가치, 취득할 때 부담할 권리 외우셔야 되고요. 출제하는 겁니다. 이건 감독을 누가 할까요? 자 법원 행정처장은 협회를 감독하고 그다음 지방법원장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의무 금지행위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단지 금지행위 하나 보시게 되면요. 이제 하지 마라는 거죠.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중 등록 등인데 자 하나 둘 셋 이중 등록 자기 입찰 하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 대리하는 거 이중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명의 빌려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처분에서는 이제 절대적 취소도 있고 뭐 임의적 취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절대 취소에서는요. 자 결패 취 당시 외우시는 거예요. 결격사유, 폐업신고 등일 때 절대적 취소가 되죠. 임의적 취소는 뭐 그건 참고하시면 될 사항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 업무정지와 이제 나오는데 절대 업무정지라는 것은 두 가지 보이시죠? 절대 업무정지, 임의적 업무정지 두 개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 업무정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10강에 걸쳐서 수업을 쭉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꼭 기원하면서 모든 강의 마치고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의 핵심 부분들을 과목별로 쭉 훑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내일 시험 긴장하지 마시고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또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